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집트 세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예고를 드렸는데, 오늘 차츰차츰 제1왕조 때부터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고, 나는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집트는 보통 저희가 신전이나 어떤 박물관 같은 데 가서 그때그때 따라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하 이집트를 최초로 통일한 왕조를 우리가 파라오를 뭐라고 그랬죠? 네르마르, 네르마르라고 했대. 나르메르라고 그랬는데, 나르메르가 상하 이집트를 최초로 통일했대는데, 우리가 이집트 국가박물관에 가면 나르메르 팔레트라고 있는데 길이가 64cm 정도 되고, 앞뒤로 해서 부주가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 적과 싸우는 모습, 개선 장군의 행군의 모습, 이런 거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팔레트가 그림을 의미하는 거는 분명한데, 상이집트하고 하이집트가 전쟁을 벌여서 나르메르가 하이집트를 정복하고 이집트 전역을 통일한 제1왕조가 탄생한 것을 의미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팔레트는 이집트 건국을 이야기하는 기념비적인 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집트 고고학 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유물이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신기하게도 람세스 2세 19대 왕조 람세스 2세의 아버지 세트 1세가 왕명표 역대 파라오들의 이름을 적어놨는데, 신기하게도 나르메르라는 이름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당시 1대 파라오 때부터 제5왕조 파라오 때까지 19대 왕조 파라오까지 오는 데는 꽤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을 테니까 그럴 수도 있고, 혼동스럽게 잘못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당시 파라오들은 이름을 꽤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보통 3개에서 5개 정도. 그래서 같이 써있던 아, 아, 그 왕명표에는 제1대 1대 1왕조 파라오는 누굴 써있나? 메네스라고 써있어. 제1왕조 초대 파라오는 메네스라고 써있는데, 아마 나르메르하고 메네스가 같은 파라오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특히 이집트 학문은 고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5천 년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정확한 팩트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게 사실인가 진실인가 거짓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죠. 마찬가지로 근데 5천년 전이에요. 3천년 전이에요. 이건 우리가 논란의 여지가 꽤 많은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책자라든지 아니면 영화 아니면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셨을 때 무조건 저게 팩트구나, 사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하나의 추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정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당시에는 뭡니까? 기원전 3천년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천년 전인데, 5천년 전에서 많은 게 발달됐진 않고, 이 당시엔 청동기를 아직 쓰지 않은 시기였고요. 그리고 청동기를 아직 쓰지 않았던 시기고, 제2왕조 때부터 청동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제1왕조, 제2왕조 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부터 형성된 신화가 있어요. 이집트 신화. 그때부터 생산된 이집트 신화가 그때 이후로 후세에 계속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데 여기서 신화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각 나라다 보면 옛날 얘기가 꽤 많죠. 옛날 얘기. 이집트도 옛날 얘기 많은데, 이 이집트의 옛날 얘기를 들으시면 꼭 어디서 한 번 정도 들어본 옛날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왜 그럴까요? 참 신기하게도 이집트는 사실 신화를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으면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오늘 사실 호러스 신화에 대해서
이집트의 호루스 신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이집트의 주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9주신. 그래서 9주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호루스 신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혼돈의 바다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혼란스러운 세상에 그 바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눈이라고 부르는데 이 눈에서 태양이 한 줄기 빛이 쫙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태양신 라가 탄생합니다. 라. 태양신 라가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태양신 라가 탄생하는데 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혼돈한 암흑에서 라가 태어나고 라는 자신이 머무를 거처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머무를 거처를 만들었는데 그 뭡니까? 그 하나의 언덕을 만들어내는데 그 언덕의 이름이 뭐냐? 첫 번째 실 곳이죠. 태양신 라가 피라미드 그 언덕의 모양은 피라미드 모양이었고 라의 모습을 따 그 언덕의 이름을 벤벤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벤벤. 그래서 그 벤벤에서 이제 쉬고 있는데 완전한 천지창 이제 라가 곰곰이 하다가 천지창조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새 베누를 불러서 함께 세상을 만든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라는 남근은 남성성을 가지고 있는데 소는 여성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성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그래서 라 스스로가 자식을 잉태하는데 그래서 두 명의 자식을 잉태합니다. 첫 번째 자식은 슈, 두 번째 자식은 테프노트. 첫 번째 자식은 슈는 바람과 공기를 하는 신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자식은 누구냐? 비와 습기를 다루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남매들이 근데 신기하게도 근친상간 이집트에서는 역사상 이 최초의 신화에서부터 근친상간을 하죠. 그래서 이 남매가 서로 사랑을 해요. 서로 사랑을 해서 어떻게 하냐? 슈하고 테프누트가 자식들을 만드는데 자식이 또 두 명이 탄생합니다. 첫 번째 자식은 대지의 신, 땅의 신 게브라고 하고 두 번째 자식은 하늘의 신 뉴트라고 해요. 그런데 또 어떡합니까? 땅하고 이 하늘이 만들어진 이 또 남매가 또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사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자식을 갖는데 그 전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 하늘하고 땅이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꼭 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창조가 안 만들어지죠. 땅하고 하늘이. 그래서 태양신 라가 화가 나서 바로 아버지 게부죠. 그의 수죠. 슈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둘을 떼어놓으라고. 그래서 아버지 슈가 손으로는 뭐예요? 하늘을 받쳐 있고 발로는 땅을 밟고 있고 그래서 개부를 밟고 누트를 이렇게 이고 이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둥그렇게 지구가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집트에서 가셔서 보면 어느 그 벽화 같은 데 보면 이 슈가 개불을 밟고 뭡니까? 슈가 개불을 밟고 누트를 손으로 이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지구가 만들어진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개부하고 누트는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뛸 수 없는데 그래서 서로 꼭 껴안고 손을 놨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지구가 둥그런 모양이 된다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뭐예요? 이 누트는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래서 눈물이 흘러서 누트가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래서 그게 바로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그 다음에 개부는 뭐예요? 땅의 신인데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죠. 그래서 화산이 폭발해서 산이 되고 언덕이 됐다. 그래서 이 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1년은 이집트에서 나일강으로 인해서 날짜 360을 썼는데 5일이 더 플러스 돼서 나중에 365일이 됐다고 했는데 바로 알고 봤더니 슈하고 게부하고 누트가 이미 임신한 거예요. 아이들을 누트가. 그래서 근데 태양신을 하고 화가 나서
결국 아이들을 낳지 못하게 하는데, 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지혜의 신이 토트라고 하는데, 따오기입니다. 따오기. 그래서 따오기가 지혜를 가지고 이에 5명의 이에는 5명의 남매를 낳을 수 있게끔, 그래서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5일이 플러스해서 365일이라는 시간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 태양신라는 360일만 통솔을 할 수 있었고 5일은 통솔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5일 동안 하루에 한 명씩 자녀를 낳습니다. 그게 첫 번째 아들은 누구야? 오시리스. 두 번째 아들은 세트. 세 번째는 이시스, 딸입니다. 네 번째는 네프티스. 다섯째는 호루스. 이게 늙은 호루스라고 하는데, 여기 5명이 나는데 여기서 늙은 호루스는 의미가 없겠고요. 그래서 이 신화의 중심은 오시리스, 세트, 이시스, 네프티스가 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뭐예요? 신을 여태까지 몇 명을 신을 말씀드렸습니까? 태양신 라, 태양신 라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누굴 말씀드렸어요? 슈하고 테프노투 3명이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게브 누투 5명이죠. 그 다음에 오시리스, 그 다음에 누구죠? 세트, 그 다음에 이시스, 네프티스. 그래서 총 9신. 이 9신이 이집트의 주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집트의 주신 신화를 지금 말씀을 드렸냐? 바로 이집트의 신화가 아주 중요한데, 이 신화를 알고 있어야지만 이집트의 역사를, 그리고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이런 것들, 전통, 모든 거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9주신이 이루어지는 게 이집트의 하나의 5천년 역사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호루스 신화.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호루스 신화인데, 이 호루스 신화는 뭐냐? 이 9주신 중에서 누구예요? 게보의 누트의 첫째 자식, 바로 오시리스하고 세트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오시리스는 지상 세계를, 게부가 누구예요? 땅의 신이죠. 땅의 신이고, 그래서 오시리스가 첫째 아들한테 이 지상 세계를 맡기는데, 이 지상 세계를 통솔하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누가? 둘째 아들이, 세트가, 아기야 신인데. 그래서 사실 오시리스는 어디를 간장했다? 상이집트를 간장했다고 하고요. 세트는 하이집트를 간장했다고 하는데 1000년 동안 전쟁을 벌였다고 뭐 얘기를 하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예, 바로 이 오시리스가 부러운 나머지 둘째가, 동생이 오시리스를 죽입니다. 세트가 오시리스 죽여요. 죽여서 14조각으로 만들어서 이집트 전역에 버리는데, 나일강에. 근데 오시리스를 너무 사랑한 누구예요? 그의 와이프죠. 예, 네프티스. 네프티스가, 아닙니다. 이시스입니다. 이시스로죠. 이시스인데, 이시스가 결국 그 14조각을 다 찾아서 오는데, 원래는 이 조각 중에서 하나는 없어져요. 뭐예요? 남근. 예, 남근은 물고기가 먹어서 없어지고, 나머지 조각 14조각만 찾는데, 14조각을 찾아서 이렇게 다시 환생을 시킵니다. 예, 환생을 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 미라라는 개념이 생기게 돼요. 미라. 예. 다시 리커버리, 뭡니까? 리바이벌 시켜야 되죠. 리바이벌. 예, 그래서 환생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만드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드는데, 예, 이시스가 다시 이 오시리스를 다시 깨어나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 예, 어떻게 해요? 깨어나지 못하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세트가 오시리스하고 이시스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이시스가 잉태를 합니다. 잉태를 하는데, 예, 스스로 잉태를 해요. 예, 왜냐하면 뭐예요? 오시리스가 남근이 없죠. 그래서 잉태를 하는데, 그 잉태한 아들이 누구냐? 호러스입니다. 호러스. 그래서 여기서 뭐가 얘기냐? 바로 이 얘기랑 성경하고 뭡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리아 처녀 수태의 근원이라고 많이들 이 얘기를 해요. 일단은 뭐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호러스를 결국 태어나고, 이 호러스가 장성을 해서 결국 아버지의 복수를 한다. 예, 그런 내용이 뭡니까? 호러스 신화인데, 사실 이 여기서 이집트에 와서 어떻게 왜 중요하냐? 이집트에 와서 여러분들이
어딜 가요? 아스안에 가면 아스안에 필레 신전이라고 있어요. 사실 이시스 신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필레 신전에 가보시면 바로 이 있죠? 이 신화에 대한 내용들이 신전 안에 벽화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시스가 또 호로스를 안고 있는 모습, 바로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하고 참 흡사하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그래서 아마 성경이 아마 이집트 신화에서부터 비롯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예, 이집트 신화, 호로스 신화의 출발점은 어디냐? 예, 바로 아스안의 빌레섬, 이스스 섬에서 시작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아스안부터 해서 2박 3일 동안 뭡니까? 크루즈 타고 올라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고 말해보냐? 이 호로스 신화의 끝점은 어디냐? 바로 호로스 어디냐? 바로 여러분들 중 2박 3일 동안 쭉 올라가서면 어디예요? 예, 바로 에두프인데 저희가 코먼부 갔다가 에두프 갔다가 룩스로 올라가는데 바로 에두프 신전이 있죠. 에두프 신전, 호로스 신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에두프에 거기 가면 바로 또 벽화로 쫙 바로 호로스가 아버지의 복수를 하는 장면이 벽화로 한 거의 50m 이상에서 쫙 이렇게 나옵니다. 벽화로. 그래서 바로 세트를 죽이는 장면까지. 사실 세트가 악의 하신인데 하마로 변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호로스가 나중에 이 꼬챙이로 창이죠. 창으로 세트를 머리를 찔러 죽이는 모습을 바로 바로 에두프 신전에서 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이 호로스 신화가 아주 의미가 깊고요. 그래서 호로스 신화의 출발점은 필레 신전이다. 끝맺음은 에두프 신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집트 신화를 보시면요, 참 성경하고 좀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사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사실 출발점이기도 한 지역이 바로 이 애굽이죠. 애굽을 뭐라 그러죠? 이집트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출애굽기 쉽게 아시죠? 쉽게 그 내용이 이 주무대가 바로 이집트잖아요. 거기서부터 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온 게 아닌가?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황당무계한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이 마리아 처녀 수태의 근원이 바로 이 신화 속에서 이시스의 수태 사실을 인정했는데 아마 이집트 신학은 아마 이론하고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교회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리아 처녀 수태의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그런 거를 또 한편으로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또 이게 유일실 사실 이집트는 신이 많죠. 잡신의 국가라고 할 수 있고 꽤 많은 동식물들이 다 동물들이 신인데 동물 뭐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게 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중에는 아크나톤이라고 파라오가 있어요. 18대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는 누구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18대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는 뭡니까? 투탕카멘이라고 볼 수 있는데 투탕카멘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일 수도 있고 장인어른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냥 추측일 뿐인데 바로 아크나톤이 아멘호테프 4세인데 이 친구가 갑자기 유일신 사상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수도까지 옮기게 되고 아르마나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한편 또 최근에 영화를 또 한 번 봤는데 바로 십자가라든지 아니면 유일신 사상이라든지 그게 이때부터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렇게 영화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뭐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도 그래서 아크나톤의 유일신 사상이 바로 이 그리스도교에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렇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뭐 그런
오늘은 제가 이 정도로 하겠고요. 뭐 매일매일 또 이집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씩 드리는데, 사실 5,000년 전의 역사입니다. 5,000년. 정말 광활한 역사죠. 우리나라는 5,000년 때 단군 신화인데, 뭡니까? 호랑이하고 곰이 뭘 먹어요? 마늘하고 뭘 먹어? 파를 먹고, 사람이 돼서 뭐 어쩌고 단군 신화 그런 내용인데, 5,000년 전에 이미 이집트는, 뭐가 있었어요? 문화가 있었습니다. 문명이 있었어요. 문명이. 그리고 법이 있었고,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구체적으로 구성이 돼 있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항상 손님들하고 투어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설명드리고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뭐 신전, 무덤 이런 걸 보면서 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고, 우리가 지금 현재에도 이집트 문명으로부터 꽤 많은 거를 영향을 받고 있구나. 어쩌면 우리 세상은 아직도 이집트의 문명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여러 가지 뭐 부분에 있어서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5,000년 전에 여러 가지 문명이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한편으로는 전 세계에서 또 어마어마한 게 뭐냐? 이집트에는 글자가 있었죠. 글자가 뭐야? 히에로글리프라고 합니다. 글자가 있었는데, 뭐 상형 문자라고 하죠. 히에로글리프. 이게 3,000년 이상 쓰였던 글자입니다. 로마 때 마지막으로 클레오파트라 7세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 7세가 바로 이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인데, 그때 이후로 이제 더 이상 히에로글리프 상형 문자가 쓰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3,000년 넘게 이 한 문자가 쓰였었던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알다시피 뭡니까? 1,500년 정도 됐나요? 차이나, 그러니까 중국의 한자는 1,500년 좀 넘었다고 하는데, 한글은 600년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문명이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우리가 한편으로 또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만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제가 사실 뭐 유튜브를 할 생각이 없어서 동영상을 그렇게 많이 찍어 놓은 건 없는데, 조금씩 좀 중요한 동영상 찍어 놓은 게 좀 있으면 짧은 동영상이라도 유튜브에 좀 업데이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투탕카멘하고 뭐 나일강에 대한 유튜브를 동영상을 업데이트를 했는데, 한번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고요. 내일 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